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기본 이론 특강, 핵심 이론 특강인데요. 마지막이죠. 자, 18조 27절 정책 네트워크. 이건 매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또 국가직 9급 시험에 또 나왔더라고 보니까 정책 연계망, 영어로 말하면 폴리시 네트워크 그러죠. 네트워크. 정책 연계망.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누가 참여하는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공식적 참여자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고요. 비공식적 참여자면 전문가들, 요즘 말하는 NGO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공식적 참여자가 참여가 많을수록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가 되겠죠. 또 신생국 엘리트 이론에서는 비공식적 참여자를 거의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는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합니다. 항상 제가 기본 이론 시간, 입문 시간에도 강의를 했죠. 눈깔사탕, 알사탕, 왕사탕, 더왕사탕. 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참여자 수가 가장 소수가 A, B, C, D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A, B, C, D에서 A는 정책 결정할 때 누가 참여냐면 봅시다. 또 우리 행정사 시험에 나왔죠. 관료 집단 플러스 이익 집단 플러스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세 주체가 참여해서 서로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팽창시킵니다. 주로 이제 분배 정책에서 많이 나타나죠. 고정적 관계, 안정적 관계, 지속적 관계, 자율성이 높다 이거야.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철의 삼각 그랬죠. 철의 삼각. 또 하위 정부 이론 그래요. 하위 정부 이론. 혹자는 또 세 명이 참여된 삼자 연합 그러죠. 삼자 연합.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1960년대 미국 다원주의 사회에서 나타났다. 그게 바로 철의 삼각, 하위 정부 모형, 삼자 연합. 이 관계가 가변적이 아니라 주로 고정적 관계다. 고정적 관계. 그 다음에 A보다 이제 한 단원 지나는 게 B야. B는 엄밀히 말하면 A보다 넓으니까 A. 그렇지? 플러스 전문가들. 소수의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소수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시 커뮤니티에서 정책 공동체. 뭐가 되지? 정책 공동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은 이 A를 비판해 나타난 게 C거든. 이 C는 뭐냐면 더 넓어야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다양한 이해관계자 플러스 언론기관에 참여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슈 네트워크죠. 이슈 네트워크. 이건 고정적이 아니라 이건 뭐가 되는 거지? 가변적 관계. 그래서 현재 다원주의에서 정책 참여는 고정적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슈 네트워크.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포함하는 이 D를 갖다 우리가 폴리시 네트워크 그래. 실은 이게 바로 정책망 그런 거야. 정책 네트워크. 정확히 정책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이렇게 말하죠.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다양성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네트워크를 뭐라 말한다? D, 정책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27절 봅시다. 정책 연계망을 봤더니
제가 하는 것만 여러분 하면 돼. 아이런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하면 셋을 말한 거지. 그 다음 밑줄. 아이런 트라이앵글. 철의 삼각. 참여자 수 제한적이죠. 주된 참여자. 그렇죠. 주로 분배 정책. 의존성, 안정성 높다. 배제성 높다. 지속성, 자율성 높다 이거야. 왜?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니까. policy community 정책 공동체는요 비교적 제한적이야. 좀 더 참여자가 많다는 거죠. 비교적 제한적보다 B. 뭐 관료 집단, 약간의 관련 전문가 집단들, 의존성, 안정성 높다, 배제성 높다, 지속성 자율성은 뭐 보통이다. 그 다음에 아이런 트라이앵글을 이제 비판한 게 바로 이슈 네트워크. 뭐가 된 거지? 이슈 네트워크죠. 얘는 이제 무제한이죠. 정부 부처 많은 수의 관심 있는 집단들 모두 낫다 이거야. 그 다음에 28조 보면 정책 네트워크별 유형 배치 똑같은데 하위 정부 모형 폐쇄적이죠. 폐쇄적이고 안정적 서로 이익 본다. 포지티브 성 게임. 서로 이익 본다. 포지티브 성 게임 그럽니다. 우리말로 윈윈 전략이야. 서로 이익 본다. 주로 이제 분배 정책. 이슈 네트워크는요 개방적이죠. 좀 개방적이고 해체 모형 불안정하다. 유동적이고 일시적이다. 경쟁적 갈등 서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한다. 네거티브 썸 게임. 그리고 정책 산출할지 곤란하죠. 정책 공동체는 요거 말하는 B. 제한된 참여, 비교적 폐쇄적, 비교적 안정적이죠. 얘도 의존적이며 협력적이다. 포지티브 썸 게임에 가깝죠. 의도한 정책 산출할지 가능하다. 밑에 이제 29절 고정 모형. 이게 60년대야. 고정 모형이 바로 A를 말하는 거예요. A. 요거 철의 삼각. 60년대 철의 삼각. 서로 이익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변 모형. 헤클론이 연구한 가변 모형이 뭐 B, C, D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B, C, D. 가변 모형은 이제 70년대니까 헤클로. 이익 집단이 증가한다. 그리고 의회가 세분화된다. 다 파편화 그래. 프래그먼트 파편화의 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하위 정부 모형의 설득 약화돼 있어.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를 주장한다. 이슈 네트워크 헤클로, 정책 공동체 조단, 그다음에 인지 공동체 하스 이렇게 정리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많이 나오는데요. A를 비판하는 게 바로 C야. A 반대가 C야. 근데 또 혹자는 또 이렇게 시험이 냅니다. 혹자는 또 어떻게 되냐면 폴리시 커뮤니티하고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하세요. 하면 가장 개방적인 게 바로 뭐다? 이슈 네트워크. 그렇다면 폴리시 커뮤니티는 이슈 네트워크가 가까운 게 아니라 바로 뭐지?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 상대적으로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0절 그러죠.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야, 그래요. 요즘 공기업 경영평가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공기업이 잘하고 있는가 모든가 평가입니다. 그렇다 공기업 경영평가 A, B, C 이렇게 나눠서 그거 가지고 성과급을 갖다 결정하는 거야. 뭐 SH공사, 뭐 LH공사, 가스공사 많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정부야. 정부도 업무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거야. 그렇다 정부 업무 평가 기준법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어디까지 말하는가? 그 세 군데를 말하는 거야. 중앙정부, 지방정부 하나, 아까 뭐지? 공공기관보다 공공기관. 예를 들면 LH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정부,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세 군데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그게 딱 돼 있어요. 주관은 국무총리실에 있는 정부 업무 평가임수입니다. 이 많은 기관을 한 곳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평가 원칙이야. 뭐다? 자체평가 원칙. 근데 좀 구린내가 난다면 다시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하라. 뭐다? 재평가를 할 수 있고 또 뭐다? 특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정부 업무 평가는 이 냄새가 여러분 쉽게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은 MPM 냄새가 나야 돼. 요즘 다 평가는 투입 중심이 아니라 뭐다? 성과 지표. 뭐지? 성과 지표를 강조하는 거야. MPM. 신공공관리로 냄새가 나야 된다 이거야.
2조가 중요합니다. 2조에서 봅시다. 1. 정부 업무 평가람은 국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강목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이야. 중앙행정기관. 예를 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보좌기관을 포함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소속기관.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아까 공기업. 공공기관. 꼭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자체평가는 국방부가 했던 사업은 국방부가 스스로 평가해라. 자체평가야. 자체평가라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 3번, 4번 묶어봐. 특정평가라면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한다. 그게 특정평가. 재평가. 우리말에 메타평가, 메타 이밸루에이션. 다시 한 번 더 평가한다. 메타평가. 재평가라면 우리 배웠죠? 메타평가. 다시 한 번 더 평가하자. 메타. 다시 재평가. 민주적인 평가라고 말했었죠. 외부인 참여이기 때문에. 재평가라면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죠. 그 다음에 6조. 당연히 좀 투입이 아니다. 성과죠. 성과관리 시행 계획. 2항에다만 밑줄 그으면 되겠죠. 성과관리 시행 계획에는 당해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당해년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재정 부분에 관한 과거, 동그라미 3년간의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된다. 요즘 보통 몇 년이다? 3년치를 평가하게 돼요. 3년치. 항상 그러더라고. 이제 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 프로젝트 같은 거 해도 기존 몇 년이다? 3년치를 꼭 하는 거예요. 3년치. 성과 측정. 3년간의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구조 중요하죠. 정보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무. 1. 정보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밑줄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준다. 다시 한번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10조 이원회 구성비 운영. 이원회는 이원장 2명, 국무총리 1명. 국무총리 지명하는 뭐 민간인 하나. 이원회는 이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원을 구성하죠. 2명 이상 이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원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이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 제2호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국무총리는 뭐 당연직 이원장. 한 명 누가 지명한다? 대통령. 민간인이겠죠. 18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에 서울특별시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이 항이 좀 별표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해야 된다.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된다. 3명 중에 2명은 반드시 보다 민간인. 그래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체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정성, 객관성이 있다 그러는데, 솔직히 그렇지 뭐. 공무원하고 대학 교수하고 공무원들한테 발주 프로젝트를 이제 교수들이 따내겠지. 그러면 누가 어떻게 보면 갑이 돼? 이때는 누가 갑이 되냐면 공무원이 갑이 되고 교수가 어떻게 보면 을이 되는 거예요. 또 막말로 X부처 제가 뭐 경영평가위원으로 갔다. 정보업무평가로 들어갔다. 제가 거기서 제 목소리를 다 내버리면 다음에 그 부처에서는 저 찍혀가지고 그 부처에서는 저를 불려준다 안 불려준다? 안 불려줄 수 있겠지. 뭐 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법대로니까 자체평가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인으로 한다.
19조 특정 평가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한다?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대상. 국무총리는 정부업무 평가 시행계획의 특정 평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의한다. 마지막 21조 국가이임사무의 국가가 내려보내준 사무를 뭐라고? 국가위임사무. 그래. 국가이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는 누가냐 보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장이 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무슨 평가? 합동평가. 합동평가는 누가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31절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자. 미래 예측 기법이 크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막말로 다음 주 로또 몇 번이 당첨될 것인가 한번 예측해 봅시다. 그 예측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거야. 투사가 있고 예견이 있고 추측이 있고. 추측.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온 게 추측이죠. 추측. 자, 한번 봅시다. 첫째, 투사. 네, 귀납법이 아닌 귀납법에 의한 미래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예견. 혹자는 이론이란 말을 쓰는데 예견. 이론에 의한 방법. 이건 바로 연역적이 되겠죠. 연역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측. 혹자는 직관적 방법이래. 직관적 방법. 직관. 이건 주로 이제 뭐가 된다? 직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가 있지? 델파이 기법 그래. 전문가를 갖다 델파이 그래. 전통적 델파이, 정책 델파이 이렇게. 연역적 방법은 시뮬레이션, LP, 선형 계획, 게임 시로리, 비용 편익 분석,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 회귀 분석, 많이 있죠 이거. 기납법 투사에는 하나만 알면 돼. 이건 시계열 분석 뭐가 있다? 시계열 분석 기법. 검문선 기법에서 또 뭐가 있다? 흑선 기법 이런 게 있죠. 그럼 간단히 여러분 이렇게 한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제가 한번 간단히 볼게요. 로또가 잘 보자. 미래의 로또 몇 번이 당첨될 것인가 예측합시다. 했을 때 과거에는 몇 번이 당첨됐고 과거를 연장했더니 현재는 또 몇 번이 당첨됐고 현재를 연장했더니 또 미래는 이게 될 것이다. 결정론적 입장. 과거, 현재, 미래 간다. 시계는 아침, 점심, 저녁 간다. 그랬다 뭐라고? 시계열 분석기법. 그걸 점으로 이었다. 검은 점으로 이었다. 무슨 기법? 흑성기법이라고 하는 거야. 예. 과거의 경험, 기록,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그게 기납법이잖아. 그게 바로 뭐다? 투사. 대표적인 게 시계열 분석기법. 검문선으로 이어졌다 해서 뭐라고? 흑성기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 로또 몇 번이 당첨될 것인가를 미리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독립변수를 갖다 실험을 통해서 대입해 본 결과 몇 번이 당첨된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연역적. 뭐가 되지? 연역적. 경제학적 기법, 수학적 기법을 주로 이용하겠죠? 연역적.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선형 계획, 게임 이론, 비용 편익 분석, 회귀 분석. 이게 전형적인 예견이 있죠. 그래서 이 예견은 주로 우리가 주로 뭐다? 양적 기법이에요. 양적 기법이니까 거시가 아니라 뭐지? 미시적 예측, 단기적 예측이 돼. 단기적 예측. 그래서 통상 우리는 이 투사하고 예견은 과학적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론의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 연역적 추론하고 귀납법 추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연역적 의사결정을 갖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합리모형 그래, 합리모형. 귀납법에 의한 의사결정을 주로 읽어보자. 무슨 모형이었지? 점중모형 그랬죠. 점중모형. 추측. 추측은 전문가의 주관, 직관, 식견, 통찰력,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게 바로 뭐다? 추측. 대표적인 게 바로 뭐지? 델파이 기법이다. 델파이. 자, 투사는 주로 이제 경험에 의존하니까 귀납법이지, 귀납법. 2번만 한번 밑줄볼까요? 과거의 경험, 기록, 사례, 문헌조사에 의존하는 귀납적 논리. 4. 기법으로는 밑줄 시계열 분석. 하나 더 밑줄 흑성기법. 거기까지 시계열 분석하고 흑성기법. 예견은 주로 시로리보다 이론에 의존하니까 이건 연역적이지. 명백한 이론적인 과정을 통하여 예측이 이루어지는 연역적 기법. 예견의 본질은 어떤 하나의 관계에 내재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원인과 결과를 구체화시켜주는 것이며 유사한 과정이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추를 탐색한다. 2번 중에 별표 넣고요. 뭐가 있다? 경로 분석, 투입 산출 분석, 선형 계획, 회계 분석, 시뮬레이션, 마크 복선. 그리고 양적이고 과학적이고 단지 예측 기법. 추측. 이건 이제 판단이죠. 통밥. 1.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관적인 진술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정책 관련의 기획 집단에 의한 내재적인 통찰력, 창의력 및 암묵지 등의 미래에 대한 지시적 주장에 의존한다. 추측 기법 하나 밑줄 전통적 대파에 관한은 정책 대파에. 이건 이제 추측이니까 이건 바로 질적이면서 주관적이야. 고로 가장 비과학적 방법. 가장 비과학적 방법이 바로 뭐다? 추측. 다른 말로 판단이죠. 델파이 여러분. 전문가를 우리는 뭐라 말한다? 델파이 그래. 단지 미래만 예측한다. 이게 바로 전통적 델파이야. 근데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이건 바로 정책 델파이. 차이점 딱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성을 유지한다. 비밀로 한다 하면 전통적 델파이. 처음에는 비밀로 하다 마지막에는 공개시킨다. 정책 델파이. 그것만 외워도 맞힐 수가 있어. 하나 더 들어간다. 두 번째. 동질적인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한다. 전통적 델파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흥미있는 사람,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한다면 정책 델파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 다른 말로 일반적 델파이를 말한 거야. 그래서 꼭 착각하면 돼. 그래서 시험장 이름 잡아. 시험장 가서 이렇게 내올 수가 있어. 박스로 딱 박스 처리해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3년간 경제 동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것은 1. 전통적 델파이 2. 5. 정책 델파이 뭐다? 정책 델파이 왜? 미래 향후 3년 경제정책 동향을 알아보니까 이건 뭐가 정책이잖아 해서 뭐다? 정책 델파이가 돼. 근데 그냥 시험장 갔더니 그냥 이렇게 출제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출제자가 델파이 기법에 관한 설명하면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전통적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야. 다른 말로 일반적이 생략되어 있다. 꼭 구분해 주세요. 자, 때려봅니다. 유사점. 미래적 기법, 주관적 기법, 전문가 참여, 반복조사, 통계처리. 그 혹자는 눈덩이 굴리기식 기법 이렇게도 말하죠. 설문지를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뺐다 2, 3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점 뭡니다. 일반 문제 이게 우리말로 그냥 미래만 예측해. 반대로 정책 문제, 정책 개발, 전문가의 합의 이건 대립된 의견을 표출하라. 전문가의 참여 이건 전문가 비전문가 흥미 또는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완전한 익명성 완전 비밀 이건 선택적 익명성. 토론 없어 이건 토론 있음. 일반적인 통계처리 이건 서로 다르게 어떻게 양극화된 통계처리. 정리가 됐죠? 그래서 시험부터 이렇게 냅니다. 미래 예측 기법 중 양적 기법, 즉 예견, 즉 이론에 의한 기법으로 틀린 것은 1. 선형 계획 5. 델파이 기법 뭐다? 델파이 기법 5.
분석기법 정답마다 시계열 분석기법. 그 다음 3에서는 경력 개발의 원칙. 야, 경력 우리말로 뭐 나쁜 말 짬밥이야. 너 몇 년 동안 근무했니? 뭐 5호봉이다 10호봉이다 이게 바로 뭐다? 경력이야. 경력 개발 원칙. 첫째는 뭐 적재적소의 원칙이죠. 적재적소의 원칙. 적성, 능력과 직무 간 조화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승진 경로의 원칙. 적합한 승진 경로 모형을 적용해야 됩니다. 셋째는 인재 양성 원칙. 외부 영입이 아닌 인재 내부 양성 원칙. 인재 양성이 개방형이 아닌 뭐다? 폐쇄형이. 외부 영입이 아닌 인재 내부 양성 원칙. 직무와 역량 중심. 직급이 아닌 직무가 요구하는 동그라미 역량 개발.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게 역량 평가. 뭐가 있다? 역량 평가가 있어. 과장급 뭐 역량 평가. 요즘 서울시도 하고 있어요. 역량 평가. 역량 개발의 중점입니다. 능력 평가라는 말 없어. 무슨 평가? 역량 평가 그래요. 그다음에 개방 및 공정 경쟁, 경력 개발의 기획균등 부여. 마지막 자기 주도의 원칙. 경력 목표와 경력 계획을 스스로 수립한다. 314절 나왔다. 트레지 오브 더 커먼스. 공유제의 뭐다? 비극. 서로 죽어. 뭐다? 공멸.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외부 요가. 그리고 시장 실패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맡기면 안 돼.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한다. 공유제 비극. 예를 들면 목장이 있어. 목장에서 양을 10,000마리만 키워야 돼. 10,000마리 키우는 게 최적의 규모야. 그런데 누군가 한 마리를 더 키우게 되면 포화 상태가 돼서 그 목초지가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제보다 비극 그랬지. 자, 뭐 이걸 말하죠. 공유제에서 비극이었다. 비극 자체가 바로 실패잖아. 무슨 실패? 시장 실패 그래. 임자 없는 땅. 공유제에서 비극이 왔다.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갈등을 말하죠. 대립. 갑돌이하고 울순이가 있어. 개인. 반대가 사회 그러잖아요. 사회. 개인 추구한다. 사익이 될 테고. 사회가 추구하는 이건 뭐가 되는 거지? 공익.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를 말하는 거야. 불일치. 이게 목초지야. 목장이 있어. 그러죠? 여기. 양. 양을 10,000마리 키우는 게 최적의 규모예요. 근데 갑돌이가 양을 다 4,900마리 키우겠다. 그러면 사회도 똑같이 나도 을순이도 4,900마리 키우겠다. 그럼 얼마지? 몇 마리예요? 9,800마리잖아. 9,800마리잖아. 아니 10,000마리가 안 됐다 이거. 그지? 10,000마리가 안 됐다 이거야. 이때는 서로 신뢰. 얘도 신의를 지켰고 얘도 신의를 지켰다 이거예요. 이때는 딜레마가 없잖아. 딜레마가 없어요. 재수의 딜레마. 똑같아요. 재수의 딜레마 일어나고 공유지 비극은 이제 유사한 거야.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딜레마가 없잖아. 갈등이 없잖아. 서로. 그렇죠? 그런데 갑돌이가 생각해 속으로. 야, 어차피 10,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데 아직 200마리 더 키울 수 있지 않냐. 내가 한 마리 양을 더 늘린다고 해서 별 문제 있겠어? 나 하나 좀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 좀 빠져도 괜찮겠지? n-1. 똑같이 나눠 먹자. n분의 1. 이거 갖다 우리가 읽어보자. 이걸 뭘로 했지? 프리라이드 뭡니까? 무임승차 그런 거야. 무임승차. 꼭 알아야 돼.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론. 그게 바로 뭐다? 무임승차를 말하는 거야. 무임승차.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런 거야. 내가 양 한 마리 더 늘린다고 별 문제 있겠어? 그래서 갑돌이가 양을 갖다가 예를 들면 5,000마리 늘렸어. 딱 늘렸어. 늘렸더니 을순이도 가만히 있겠냐? 너도 늘렸어? 그래 알았어. 나도 늘린다. 몇 마리다? 5,000마리 늘렸다 이거야. 아이까지 비극은 아니겠지.
근데 60만 원 갑돌이가 에이 모르겠다. 6천마리. 이때부터는 10,000마리 넘어서는 이때가 바로 공유제 뭐가 되는 거지? 비극이 됩니다. 공유제 비극. 고로 개인의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간의 갈등을 말한 거야. 왜 일어나냐? 이기적인 뭐다? 개인 때문에. 이기적인 개인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체의 뭘 가져온다? 공멸을 가져. 공동체 공멸을 가져. 그리고 개인 행동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지. 외부가 중에서 뭐다? 부정적 외부가야. 그리고 무슨 실패 원인이 됐다? 시장 실패 원인이 됐지. 이걸 극복하려면 시장에 맞게 돼. 정보 개입에 돼. 정보 개입은 내가야. 주제를 가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1번이야. 미국의 UCSB 생물학과 교수인 밑줄. 게럿 하딘이야. 학대 좀 하겠어? 게럿 하딘. 하딘 연구했다. 생물학과 교수죠. 하딘. 학자 좀 놓치면 안 되죠. 수제자는 뭐 오우치라는 학자를 많이 내. 오우치가 아니라 누구다? 하딘. 하딘. 자, 두 번째. 공유지의 비극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 있는 어장과 같이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게 되면 이를 우리 세대의 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며 밑줄 시장 실패 요인이죠. 그리고 3. 공유제는 배웠죠. 공유제는 잠재적 사용자 배제가 불가능해. 비배제성. 비배제성. 근데 4. 개인의 합리성 측으로 인해 공유제가 고갈되는 현상. 비배제성을 띠지만 비경합성이 아니라 뭐다? 경합성 뭐다? 경합성을 띠는 거야. 정확히 비배제성, 경합성을 띈다 이거야. 그리고 공유제는 개인의 사용량의 증감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죠. 이제 경합성을 띈다. 6.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해 결국 보트가 가라는 구명보트의 윤리 배반 현상과 관련되죠. 7번이 중요한데요. 7번 좀 별 빼고 개인에 있어 최선에 대하니 사회 전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대립관계를 설명했다.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간의 뭐다? 딜레마 뭐다? 갈등.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했어. 10명 중에서 1명이 따고 9명은 다 죽는 거야. 죽게 되는 거야. 그런 거 말한 거죠. 8번째, 공유제 비극은 비배제성, 경합성의 성격으로 중요합니다.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돼. 편익은 갑돌이 1명. 아까 1명만 이익 보고 10명 다 빈털터리 된다 했지.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될 때 발생하게 돼요. 되면 또 밑줄 나쁜 영향보다 부정적 외부를 준다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10명이 주식하는 거야. 1명만 따고 9명은 다 털털 털리는 거야. 깡통 계좌 된다 이거야. 그리고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인구가 늘어나면 돼. 인구 증가를 억제된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뭘 물리자? 공해세보다 공해세를 물리는 거야. 요즘 보자. 부정적 예불가를 미친다. 환경오염을 시켰다보다 공해세를 부과하자. 이게 규제죠. 고전적 시각에서는요. 공유제를 사유화시키면 된 거야. 임자 없는 땅, 공짜라면 양재물도 다 먹어버리겠다. 임자,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화를 소유권을 분명히 해주면 다 쓰지는 않을 거다 이거야. 사유화를 시켜줘라.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자인 코우주의 정리 그래보다 코우주 정리. 95년도 행정구 시험 나왔지. 코우주 정리. 사람 이름이 아니야. 코딱지 아니야. 코우주 정리.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가 이용을 규제 뭐다? 규제. 미국은 지금 하고 있어. 독일도 하고 있다고. 낚시할 때 도다리 우럭 2마리 이상 잡으면 과태료 물리겠다 이게. 어? 지금 어떻게 해? 현대 시민들 서로 믿자. 구성원 간의 자발적 합의. 사회적 자본이 뭐다? 신뢰. 작년 우리 행정사 3위 시민이 났다. 뭐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 바로 뭐지? 신뢰. 35절 좋아요. 비용 대비 편익 뭐다? 비용 편익 분석. 하나 뭐 있지? 비용 대비 효과 뭐다?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benefit and cost. 비용 편익 분석. 그 다음에 effective and cost.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은
국가직 7급, 9급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꼭 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경제학적 기법이다. 여러분도 또 뭐 부동산 학교는 배운 사람 알 거야. 우리 사업을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서 뭐 순현재 가치가 있고 편익 비용비가 있고 할인율이 있고 내부 수익률이 있더라 이거야. 그게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을 말합니다. 자,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정부가 경인, 운하를 건설한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까 없을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그 기법 중에 뭐가 있다? 비용 편익 분석도 있고 비용 효과 분석이 있더라 이거야.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좀 요즘 또 이슈되는 게 뭐냐면 전라남도 목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를 지나서 애월읍까지 해저터널을 뚫겠다. 고속 KTX를 건설하겠다.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한번 우리 평가를 해보자는 거야. 정치학적으로 하지 말고 경제학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많이 나오죠. 신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민간 기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해. 무조건 안 하는데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재를 건설해야 된다. 우리 후손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걸 꼭 유념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비용 편익 분석은 철저히 정치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경제적인 타당성만 알아봐. 그게 바로 뭐다?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거야. 비용 편익 분석. 그 중간 자료가 나왔는데 뭐 비용 편익 분석, 편익 비용비가 1이 넘어야만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1이 넘기는 어려워. 솔직한 얘기가 어렵다고. 자, 한번 봅시다. cost and benefit. 비용 편익 분석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cost and effectiveness. 비용 효과 분석. 정부인 봐. 정부가 X 후보지에 댐을 건설한다. 장기 사업이죠. X 후보지에 댐을 건설해. 댐을 건설하는데 10년 동안 건설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야. N 건설 기간 10년 동안 비용이 그냥 쉽게 자. 비용이 10억 100억 들었다. 비용이 100억이 들어. 10년 동안 100억이 들어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완공됐습니다. 완공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비용이 발생해야 돼. 편익이 발생해야 돼. 그지? 편익이 발생해. 근데 저수 댐은 한번 완공되면 한 50년은 끄떡없이 쓸 수 있어. 50년 동안에 편익을 계산해서 50년 동안의 편익을 다 계산했더니 200억이 나왔다. 얼마 나왔다? 200억 나왔어.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었지? 100. 그래서 어디서 편익이 얼마 나왔지? 200이 나왔단 말이야. 200. 그럼 이 사업은 흑자야, 적자야? 흑자지. 왜 흑자가 된 거 봐. 흑자. 순현재 가치는 얼마냐? 네트 프레젠트 밸류. 순현재 가치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야. 편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얼마 나왔지? 100억. 100억 나왔잖아. 비용보다 편익 컸지. 흑자잖아. 이 이제 1차적 기준이 바로 순현재 가치야. 두 번째. 이제 소규모 사업에 대해 주로 쓰는 게 편익 비용비야. 편익 비용비를 보니까 100분의 200 얼마 나왔지? 2. 2가 났단 말이야. 분모보다 분작하잖아. 적자다, 흑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커야 돼. 순현재 0보다 크다는 것은 편익 비용비가 1보다 크다는 거와 같은 거야. 이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있다 이거야. 근데 1차적 기준은 뭐가 된다? 순현재 가치. 그 다음에 예산에 제약이 따르고 소규모 사업일수록 뭐가 된다? 편익 비용비가 되는 거예요. 편익 비용. 꼭 이 두 가지 알고요.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에서 지금 분석이 첫째 순현재 가치고 두 번째 뭐가 있다? 편익 비용비. 세 번째는
디스카운트. 우리말로 뭐가 있다? 할인율. 뭐가 있다? 할인율. 그래서 할인율. 할인율은 현재 가치하고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단 말이야.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뭐다? 반비례 관계 있다.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그만큼 작아지고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는 그만큼 커진다 이거야. 네 번째는 internal rate of return. 우리말 내부 수익률이야. 마진. 마진이 크면 클수록 훌륭한 사업이야. 그지? 내부 수익률,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훌륭한 사업이지. 내부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훌륭한 사업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다면, 내부 수익률 할인율보다 크다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있다? 있다. 있다.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의 기법 크게 지금 몇 가지 있다? 네 가지를 정리했다. 꼭 좀 정리하세요. 그래서 잘 봐. 비용 편입 분석은 비용도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고 편익도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반드시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해야 돼. 그게 바로 비용 편입 분석이다. 근데 잘 봐. 비용 효과 분석은 뭐냐면 봐. 정부가 엑스오버지에 댐을 건설했더니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이야. 100억이 들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두 가지 있어. 외부 나쁜 거, 외부 비경제 효과, 좋은 거, 외부 경제 효과 있겠지. 나쁜 효과, 외부 비경제 효과 중에는 뭐가 있냐? 댐을 건설했어. 수몰 지역이 생기겠지. 환경이 파괴되겠지. 이건 화폐 단위로 측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두 번째, 좋은 효과도 있지. 고용기회를 창출해. 일자리를 뭐 5만 개 창출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론. 비용 효과 분석에서 비용은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효과는 계량화 측정이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계량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하는 가격을 읽어보자. 무슨 가격이다? 잠재 가격. 뭐라 말한다? 잠재 가격입니다. 잠재 가격을 적용한다. 잠재 가격을 적용한다. 자, 정리합니다. 비용표 분석 1. 공공사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 그 동그라미 경제적 타당성. 이건 좀 미시경제학이 아니야. 미시경제. 실제가 아니라 그냥 뭐다? 이론. 시롤이 뭐다? 이론일 뿐이야. 두 번째, 당연히 계량화 통계가 가능해. 1차적으로 화폐 가치로 환산이 가능이 된다. 3. 정부가 하는 사업은 장기적이야. 그리고 불확실성을 처분하죠. 그리고 4. 공공사업에서 비용 편익 분석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한 분야도 있어. 5번 별표. 1차적 기준은 바로 뭐다? 순현재 가치. 별표고요. 순현재 가치. 그 다음에 6번째,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 그 사업 채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죠. 7번째, 사업 촉진에 있어서 그 직접 비용, 직접적인 요소와 간접적인 요소를 모두 평가합니다. 8번째,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상호 비교 분석을 이용한다. 이질적인 사업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업을 비교할 수 있다. 다시, 동질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업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 뜻이죠. 9번째, 근데 개인 간의 효용, 만족을 비교하기는 곤란해. 사람마다 주관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만족을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10.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되돌리는 거야. 미래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로서 표시하죠. 그리고 11. 비용 편익을 화폐 가치로 평가할 수 없을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을 사용하죠. 이들은 산출물과 같은 효과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은 뭐냐? 첫째, 효과성, 목표 달성도죠. 발전행진에서 강조한 거. 목표 달성도 세자로 뭐지? 효과성. 언제 강조했다?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효과성은. 두 번째, 아까 비용은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효과는 계량화가 곤란한 거야. 그리고 결론 3. 계량화 통계가 곤란하다. 아까 노동력, 일자리를 5만 개 만들었다. 노동력 같은 용역. 용역은 이제 서비스야. 서비스는 계산할 수 없잖아. 용역이나 물건의 단위로 표시한다 이거야. 환경오염을 시켰다. 수몰지역이 생겼다. 서비스. 계량 어렵죠. 그리고 4. 목표와 수단 간의 기술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효과성 분석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이건 공공재 분야의 적용이에요. 공공재는 주로 서비스가 많지. 공공재 분야의 적용 용이하다.
6번에다 별표합니다. 동종 간의 사업비가 용이해. 동종 간의 사업비가 용이하다. 거기다 별표. 7번째, 고정비용이나 고정효과 문제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8, 외부효과, 무형적인 것을 분석이 용이하고. 그리고 9번째, 기준으로는 최소 비용 기준, 최대 효과 기준, 한계 효과성 기준, 비용 효과성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동종 사업이 있고 이종 사업이 있는데, 이종 사업이 있고 동종 사업이 있다. 동종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용 뭐다? 효과 분석.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비용 편의 분석.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K1 이종 격투기 그러지. 이종 격투기라는 게 이거 말하는 거야. 이종 격투기라는 건 강호동이는 씨름 선수잖아. 씨름 선수고 추성훈이는 뭐예요? 유도 선수잖아. 유도. 씨름하고 유도는 다르지. 쌈붙여. 그게 바로 뭐다? 이종 격투기 그래. 이종 격투기. 강호동하고 이만기하고 쌈붙여. 강호동 이만기 쌈붙여. 카트. 그게 바로 뭐다? 동종 격투기 그러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게요. 자, 봐봐. A사업은 비용을 100억을 들여서 지하철을 갖다가 10km 건설했더니 효과가 1시간에 시속 20km 속도가 빨라졌다. 효과가 20km 속도가 빨라진 거야.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용이 100억을 들어서 도로를 갖다가 10km 건설했더니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 효과가 1시간에 시속 30km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면 지하철하고 도로하고 어느 게 효과가 크지? 도로. 이건 비교할 수가 있잖아. 둘이 비교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뭐다? 동종사업. 이걸 비교하기 좋은 게 무슨 분석이다? 비용과 분석. 근데 B 봐. B는 비용이 100억을 들어서 지하철을 갖다 10km 건설했더니 1시간에 20km 속도가 빨라졌다 이거야. B도 마찬가지야. 100억을 들어서 도로를 갖다가 10km 건설했더니 일자리를 갖다가 1000개 창출했다. 일자리 1000개하고 시속 20km 구분이 안 되잖아. 비교가 안 되잖아. 비교 안 된다.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은 B는 적용할 수 없고 뭐만 적용한다? A만 적용했다는 거예요. 동종 사업 간의 비교가 용이하다. 비용 효과 분석. 이종 사업 간의 비교도 용이하다. 비용 편의 분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